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털없는 원숭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털없는 원숭이의 마지막 책 읽기인데요. 총 8장으로 돼 있는데 오늘이 그 8번째 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 부제는 영어로는 animals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생과 경쟁, 애정과 증오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털없는 원숭이 마지막 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털없는 원숭이가 자신과 동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동일종 안에서의 행동 양식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다른 동물들에 대한 행동 양식을 조사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모든 고등동물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동물을 적어도 몇 종은 알고 있다. 그들은 환경을 공유하는 다른 동물을 5부류, 즉 먹이, 공생자, 경쟁자, 기생충, 약탈자 가운데 하나로 간주한다. 우리 인간의 경우 이 5가지 부류는 동물에 대한 경제적 접근 방식이라는 하나의 부류로 통합될 수 있고, 여기에 과학적, 미학적, 상징적 접근 방식을 추가할 수 있다. 관심 범위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우리의 관계는 동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하다. 이 관계를 해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털없는 원숭이는 탐험을 좋아하고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이로 삼을 수 있는 동물의 목록이 방대하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동물을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한 번쯤 잡아먹어본 적이 있다. 선사시대 유물을 연구해본 결과 약 50만 년 전에 살았던 털없는 원숭이가 한 곳에서만 들소와 말, 콧불소, 사슴, 양, 매머드, 낙타, 타조, 영양, 멧돼지, 하이에나 등을 잡아먹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메뉴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져 이제는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의 메뉴를 열거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약탈 행위가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언급해둘 가치가 있다. 즉, 우리는 특별히 선택한 먹이를 키워서 잡아먹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 입에 맞는 거라면 거의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먹이의 대부분을 몇 가지 주요 동물로 한정해왔다. 먹이를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선택적으로 번식시키는 가축 사육은 적어도 1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보다 더 오래된 경우도 있다. 가장 먼저 가축이 된 먹이는 염소와 양과 술록인 것 같다. 그 후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농업 공동체가 발달하면서 아시아 물소와 야크 괄호 열고 티베트산 들소를 포함한 소와 돼지가 가축 목록에 추가되었다. 소의 경우 4,000년 전에 이미 몇 개의 품종이 개발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염소와 양과 술록이 잡아먹는 사냥감에서 키워먹는 가축으로 직접 바뀐 반면 돼지와 소는 맨 처음에 농작물 약탈자로서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인간이 재배한 농작물이 먹을만하게 익으면 돼지와 소는 이 풍부한 식량 창고를 약탈하러 떼지어 몰려왔다가 농부에게 사로잡혀 가축으로 길들여지는 신세가 되었다. 유일하게 몸집이 작은데도 사냥감에서 가축으로 신세가 바뀐 포유류는 토끼였는데 이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조류 가운데 수천 년 전에 가축이 된 주요 동물은 닭과 거위와 오리였고 나중에 꿩과 호로호로새, 메추라기, 칠면조가 추가되었다. 인간이 먹는 어류 가운데 오래전부터 양식된 물고기는 뱀장어와 잉어, 금붕어뿐이다. 그러나 금붕어는 곧 먹기 위한 동물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기르는 애완동물이 되었다.
이런 물고기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2000년 전부터이고 우리가 저질러온 조직적 약탈의 역사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우리가 다른 동물과 맺고 있는 관계의 두 번째 부류는 공생관계다. 공생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두 동물의 관계를 뜻한다. 동물 세계에는 공생하는 동물이 많지만 가장 유명한 본보기는 콧불소와 들소 같은 덩치 큰 유제류와 찌르레기의 관계다. 새는 유제류의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기생충을 잡아먹음으로써 덩치 큰 동물이 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제류는 새에게 귀중한 먹이를 제공한다. 우리가 다른 동물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물보다 우리 쪽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그 동물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먹이와 약탈자라는 가혹한 관계와는 구별해야 한다. 그 동물들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보살펴준다. 그러나 상황을 통제하는 쪽은 우리이고 우리와 공생하는 동물은 대개 이 점에서 선택권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편파적인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공생동물 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공생동물이 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 조상들이 이 귀중한 동물을 언제부터 길들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만 년 전부터는 개와 인간의 관계가 시작된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하다. 개의 조상인 들개는 사냥하는 우리 조상들과 맞서 경쟁을 벌였을 게 분명하다. 들개와 인간은 둘 다 때를 지어 큰 먹이를 잡는 사냥꾼이었고 처음에는 둘 사이에 사랑이 싹틀 여지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들개는 우리 사냥꾼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사냥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때를 지어 사냥감을 모는 일에 능숙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사냥감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들은 또한 인간보다 훨씬 예민한 후각과 청각을 갖고 있었다. 잡은 먹이를 나눠주는 대가로 이런 속성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거래는 인간에게 유리할 터였다. 어떻게든 우리는 그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일은 성사되었고 개와 인간의 동맹 관계가 맺어졌다. 어쩌면 이 관계가 시작된 것은 인간이 강아지를 먹이로 삼기 위해 부족의 기지로 데려와 통통하게 살찌운 데서 비롯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동물이 뛰어난 경비견으로 효율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많은 점수를 땄을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 길들여진 다음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 남자들과 함께 사냥을 나가게 된 개들은 사냥감을 추적하는 일에서 놀라운 역량을 발휘했을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개들은 자기를 털없는 원숭이 집단의 일원으로 생각했을 테고 따라서 본능적으로 우두머리에게 협력했을 것이다. 수많은 세대에 걸쳐 좋은 품종만 골라서 번식시킨 결과 말썽꾸러기들은 제거되고 보다 자제심이 강하고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량종 사냥개가 등장했을 것이다. 인간이 애당초 유제류를 가축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개와 인간의 관계가 이처럼 발전한 덕분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염소와 양과 술록은 진정한 농경시대가 도래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인간의 통제를 받았고 개량된 개는 이런 동물의 무리를 오랫동안 지켜준 중요한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개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수많은 염소떼나 양떼, 술록떼를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양치기 개와 야생 늑대가 동물을 모는 행동 양식을 비교 연구해보면 몰이 기술에서 많은 유사점이 드러나 이런 견해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준다. 근대에는 개의 특수한 성질을 한두 가지만 선택하여 육성하는 방법으로 품종 개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간과 공생하는 개의 전문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원시시대의 다목적 사냥개는 사냥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방면에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그 후에들은 사냥 행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한두 가지에만 전문가가 되었다. 어떤 방면에 유난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가 있으면 그 특수한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근친교배를 시켰다. 사냥감을 한 곳으로 모으는 행동에 뛰어난 자질을 가진 개들은 주로 가축을 몰이하는 일에만 종사하게 되었다. 즉 양치기 개가 그 예다. 뛰어난 후각을 가진 개들은 근친교배시켜 냄새를 추적하는 전문가로 육성되었다. 하운드가 그 예다. 걸음이 빠른 육상 선수의 기질을 가진 개들은 달리기 선수가 되어 사냥감을 눈으로 쫓으면서 추적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레이하운드가 그 예다. 또 다른 개들은 사냥감의 위치를 알아내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을 이용하고 더욱 강화하여 사냥감의 위치를 찾아내는 정찰견으로 육성되었다. 세터와 포인터이다. 또 다른 혈통의 개들은 사냥감을 찾아서 가져오는 전문가로 개량되었다. 리트리버가 그 예다. 몸집이 작은 품종은 해로운 작은 짐승을 잡는 전문가로 개발되었다. 테리어가 그 예다. 원시시대의 경비견은 유전자 개량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시견이 되었다. 매스티프가 그 예다. 개들은 대개 이런 형태로 널리 이용되지만 더 특수한 기능을 가진 개들도 선택적으로 개량되었다. 가장 놀라운 본보기는 고대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길렀던 털없는 개다. 유전적으로 원래 털이 없는 이 품종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체온을 갖고 있어서 인디언들은 잠잘 때 이 개를 뜨거운 물통 대신 이용했다. 근대 와서는 개들이 썰매나 수레를 끌어 짐을 나르고 전쟁 때는 연락병이 되어 소식을 전하거나 지뢰를 탐지하고 눈 속에 파묻힌 등산객의 위치를 찾아내어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경찰견이 되어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공격하고 맹도견이 되어 장님을 안내하고 심지어는 사람 대신 우주여행까지 하면서 사람에게 얻어먹는 밥값을 치르게 되었다. 우리와 공생하는 동물들 가운데 개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봉사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개가 갖고 있는 기능을 활발하게 이용한다. 오늘날 존재하는 수백 종의 개는 대부분 순전한 애완견이지만 개가 진지한 임무를 수행하는 시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먹이, 공생자, 경쟁자, 기생충, 약탈자. 개가 동료 사냥꾼으로 너무나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사냥에 이용하기 위해 길들이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요한 예외는 치타와 매뿐이다. 이 두 동물의 경우에는 선택적인 품종 개량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한 예외는 치타와 매뿐이지만 이 두 동물의 경우에는 선택적인 품종 개량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공사육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었다. 치타나 매를 사냥에 이용하려면 항상 개별 훈련을 시켜야 했다. 아시아에서는 자맥질에 뛰어난 가마우지가 낚시꾼의 조수로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사람은 가마우지의 알을 가져다가 닭 등 우리에 넣어 부화시킨다. 이 바다새가 알을 깨고 나오면 어느 정도 키운 다음 발목에 줄을 묶은 채 물고기를 잡도록 훈련시킨다.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으면 배로 가져와서 개워놓는데 이 새가 먹이를 꿀꺽 삼켜버리지 않도록 목걸이를 매두어야 한다. 그러나 선택교배로 가마우지의 품종을 개량하려는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옛날에는 작은 육식동물을 해충 퇴치에 이용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 추진력이 주어진 것은 진정한 농경시대가 열리고 나서였다. 곡식을 대규모로 저장하게 되자 쥐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고 쥐 잡기가 장려되었다.
고양이와 족제비, 몽구스가 우리를 도와주었는데 고양이와 족제비는 그 후 선택교배로 완전한 가축이 되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공생관계는 몸집이 큰 동물을 짐꾼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말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산 야생 당나귀, 물소와 들소를 포함한 소, 술록, 낙타, 라마, 코끼리는 모두 짐꾼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세심한 선택교배로 야생동물의 품종을 개량했지만 아시아산 당나귀와 코끼리만은 예외였다. 아시아산 당나귀는 고대 수메르인이 4000년 전에 짐꾼으로 이용했지만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말이 도입되자 쓸모가 없어졌다. 코끼리는 지금도 일꾼으로 이용되지만 사용자에게 너무 큰 문제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선택교배의 압력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또 하나의 부류는 동물이 생산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길들이는 경우다. 그 동물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먹이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 동물을 죽이지 않고 그들의 일부만 빼앗는다. 예컨대 소와 염소에게서는 젖을 얻고 양과 알파카에게서는 털을 얻고 닭과 오리에게서는 알을 얻고 꿀벌에게서는 꿀을 얻고 누에에게서는 명주실을 뽑는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냥동류, 해충퇴치자, 짐꾼, 생산자로서의 부류 이외에 어떤 동물은 좀 더 특수하고 전문적인 이유로 우리 인간과 공생관계를 맺게 되었다. 예컨대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로 길들여졌다. 이 새의 놀라운 기소 능력은 수천 년 동안 이용되어 왔다. 이 공생관계는 특히 전쟁 때 소중하게 이용되었기 때문에 근대에는 비둘기가 전하는 소식을 가로채기 위해 매를 훈련시키는 또 하나의 공생관계가 발달했다.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물고기인 샴투어와 싸움닭인 투게는 오랜 세월에 걸친 선택교배로 품종이 개량되어 도박에 이용된다. 의학 분야에서는 모르모트와 흰 쥐가 실험실의 생체 실험물로 널리 이용된다. 이런 동물들은 독창적이고 탐구적인 우리 인간과 어떤 식으로든 공생관계를 맺도록 강요받은 주요 동물이다. 그들이 얻는 이익은 인간이 그들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의 수는 상당히 늘어났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들의 수요로 보자면 그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부 성공이다. 양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대가로 자유롭게 진화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전자의 독립성을 잃어버렸고 비록 좋은 먹이와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인간의 변덕에 유전자를 내맡긴 상태다. 우리는 마음 내킨 대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기상천외한 변종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경쟁 관계다. 우리는 먹이나 공간을 얻기 위해 우리와 경쟁하는 모든 동물 또는 우리의 효율적인 삶을 방해하는 모든 동물을 무자비하게 제거한다. 그런 동물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먹이나 동료로서 쓸모없는 동물은 사실상 모조리 인간의 공격을 받아 몰살당한다. 이 과정은 오늘날에도 세계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소한 경쟁자일 경우에는 박해를 피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경쟁자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과거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장류 친척들이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였기 때문에 우리 영장류 집안을 통틀어 오늘날 온전히 살아남은 게 우리 인간뿐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몸집이 큰 육식동물도 우리의 심각한 경쟁자였고 따라서 우리 인간의 인구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진 곳에서는 이들도 역시 전멸당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유럽에는 털없는 원숭이들만 우글거릴 뿐 몸집이 큰 육식동물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다. 네 번째 주요 부류인 기생충의 미래는 훨씬 더 우울해 보인다.
여기서도 싸움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먹이를 놓고 우리와 경쟁하던 매력적인 육식동물들이 사라져버린 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벼룩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의학이 발달할수록 기생충의 지배력은 줄어든다. 그 여파는 다른 동물에게 위험을 가져다 준다. 기생충이 사라져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면 인구가 훨씬 더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 사소한 경쟁자들까지 모조리 없애버려야 할 필요성이 강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주요 부류인 약탈자도 역시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 인간을 주식으로 삼은 동물은 사실상 하나도 없었고 우리가 아는 한 지금까지 육식동물의 약탈 때문에 인간의 수가 크게 줄어든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사자와 호랑이, 들개, 악어, 상어, 맹금류 등 몸집이 큰 육식동물은 이따금 인간의 고기를 맛보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사라져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얄궂은 일이지만 기생충을 제외한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털없는 원숭이를 많이 죽인 살인자는 기껏 죽여놓고도 영양가가 풍부한 시체를 포식하지 못한다. 인간의 이 철천지 원수는 바로 독사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독사는 모든 고등동물이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 다섯 가지 관계, 먹이, 공생자, 경쟁자, 기생충, 약탈자는 물론 다른 동물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점에 있어서만은 독특하지 않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발전시켰지만 다른 동물들도 똑같은 유형의 관계를 갖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다섯 가지 부류는 한 덩어리로 묶어서 동물에 대한 경제적 접근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것 이외에 우리는 과학적 접근 방식과 미학적 접근 방식 및 상징적 접근 방식이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 과학적 접근 방식과 미학적 접근 방식은 우리의 강력한 탐구욕을 증명한다.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호기심은 모든 자연현상을 조사하도록 우리를 재촉하고 동물 세계는 당연히 이런 점에서 많은 관심에 초점이 되었다. 동물학자에게는 모든 동물이 똑같이 흥미롭고 또 그래야 한다. 그에게는 좋은 동물도 없고 나쁜 동물도 없다. 그에게는 모든 동물이 관심의 대상이며 그가 동물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은 동물 자체를 위해서다. 미학적 접근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탐구를 필요로 하지만 조사하는 관점이 다르다. 여기서는 다양한 동물의 모양과 색깔, 유형과 움직임을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심미적 대상으로 연구한다. 상징적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르다. 이 경우에는 경제도 탐험도 관련되지 않는다. 동물은 어떤 개념의 상징으로 이용된다. 어떤 동물이 난폭해 보이면 그 동물은 전쟁의 상징이 된다. 그 동물이 정말로 난폭한지 또는 정말로 귀여운지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과학적 접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진정한 본성은 조사되지 않는다. 껴안아주고 싶을 만큼 귀여워 보이는 동물이 실제로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무장하고 사악한 공격성을 타고났을 수도 있지만 이런 속성은 감추어진 채 귀여움만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그 동물은 어린이의 이상적인 상징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상징적인 동물에게는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저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 동물에 대한 상징적 태도는 원래 동물을 유인원에 빗대어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의원화, 여기서 의자가요, 유사할 때 의사 혹은 유사 콜레라 그럴 때 그 의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anthropomorphic, 제가 글씨가 좀 안 보여서요, 그런 긴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상징적 태도는 원래 동물을 유인원에 빗대어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의원화라고 불렸다. 다행히도 이 불쾌한 용어는 구 사람의 견주어 표현한다는 의미의 의인화 anthropomorphic으로 바뀌었다. 이 용어도 꼴사납기는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이다. 과학자들은 의인화라는 용어를 언제나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화를 경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들이 동물 세계에서 의미 있는 탐험을 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사랑하고 왜 혐오하는가? 심사숙고한 끝에 어떤 동물을 우상이나 상징이나 표상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우리에게는 항상 다른 동물을 우리 자신의 화신으로 여기도록 강요하는 미묘한 압력이 작용한다. 아무리 박식한 과학자도 자기가 기르는 개를 부를 때 이봐 친구라고 말하기 쉽다. 그는 개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부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이런 의인화를 강요하는 압력은 무엇일까? 그런 압력은 왜 그토록 저항하기 어려울까? 우리가 어떤 동물에게는 친근감을 느끼고 다른 동물에게는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가 다른 동물과의 관계에 쏟아붓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열렬한 동물 애호가인 동시에 열렬한 동물 혐오가이기도 하다. 경제적이고 탐구적인 이유만으로는 이 복잡한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받고 있는 특수한 신호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기본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분명하다. 우리는 동물을 동물로 대하고 있다고 우리 자신을 속인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못 견디게 매력적이고 또 어떤 동물은 징그럽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 동물을 그렇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우선 몇 가지 사실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과 싫어하는 동물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문제에 대해 믿을 만한 결론을 내리려면 엄청난 양의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런 증거를 얻기 위해 4세부터 14세까지의 영국 어린이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동물원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동안 가장 좋아하는 동물과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졌다. 그러자 엄청난 양의 응답 엽서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각 질문에 대해 1만 2천 장씩의 엽서를 무작위로 골라 분석했다. 우선 다양한 동물 집단은 제각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을까? 엽서에 나타난 숫자는 다음과 같아. 전체 어린이의 97.15%가 포유류를 가장 좋아하는 동물로 꼽았다. 조류는 1.6%밖에 차지하지 못했고 파충류는 1.0%, 어류는 0.1%, 무척주 동물도 0.1%, 그리고 양서류가 0.05%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포유류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분명하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말이 아니라 글로 쓰여져 있으며 특히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철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엽서에 적힌 이름이 어떤 동물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고양이, 펭귄, 고냥이, 펭귄, 샤자, 굼, 오랑이 따위는 활자가 약간 틀려도 해독하기 쉬웠지만 어린이들이 냠냠이니, 깡총벌레니, 오무스니, 코코짐승이니 하고 부른 동물의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동물 이름을 적은 엽서는 유감스럽게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받는 동물 1위부터 10위까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위 침팬지 13.5%, 2위 원숭이 13%,
3위 말 9%, 4위 부시 베이비 8%, 5위 팬더 7.5%, 6위 곰 7%, 7위 코끼리 6%, 8위 사자 5%, 9위 개 4%, 10위 기린 2.5%. 이런 신호도 경제적 영향이나 심리적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동물 목록은 사랑받는 동물 목록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사랑받는 동물이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우아하거나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꼴사납고 몸집이 크고 칙칙한 색깔을 가진 동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과 비슷한 특징에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의식적인 과정이 아니다. 목록에 오른 동물은 모두 우리 인간의 특수한 자질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중요한 자극을 발산한다.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이런 자극에 반응한다. 인기 순위 10위권에 들어있는 동물들이 갖고 있는 사람 비슷한 특징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그들은 모두 깃털이나 비늘이 아니라 털을 갖고 있다. 2. 그들은 둥구스름한 윤곽을 갖고 있다. 침팬지, 원숭이, 부시 베이비, 팬더, 곰, 코끼리. 3. 그들은 널쩍한 얼굴을 갖고 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넓적한 얼굴을 갖고 있다. 침팬지, 원숭이, 부시 베이비, 곰, 팬더, 사자. 4. 그들은 얼굴 표정을 갖고 있다. 침팬지, 원숭이, 말, 사자, 개. 5. 그들은 작은 물건을 다룰 수 있다. 침팬지, 원숭이, 부시 베이비, 팬더, 코끼리. 6. 그들의 자세는 어떤 점에서 보면 수직이거나 이따금 직립 자세를 취한다. 침팬지, 원숭이, 부시 베이비, 팬더, 곰, 기린. 위의 항목들 가운데서 점수를 많이 딴 동물일수록 순위가 올라간다. 포유류가 아닌 동물은 이런 점에서 약하기 때문에 점수를 얻지 못한다. 조류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동물은 펭귄 0.8%와 앵무새 0.2%다. 펭귄이 제1위를 차지한 것은 모든 새들 가운데 가장 똑바른 직립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다. 앵무새도 횃대에 앉아 있을 때는 다른 새들보다 수직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 밖에도 몇 가지 특별한 이점을 갖고 있다. 앵무새는 부리 모양이 독특해서 조류치고는 유별나게 얼굴이 평평하다. 앵무새는 또한 먹이를 먹는 방법도 이상해서 고개를 숙여 먹이를 쪼아먹는 대신 먹이를 발로 쥐고 입으로 들어올린다. 게다가 앵무새는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앵무새는 걸을 때면 수평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꼿꼿이 서서 뒤뚱뒤뚱 걷는 펭귄보다 순위가 뒤지고 있다. 가장 사랑받는 포유류를 살펴볼 때 몇 가지 점은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큰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사자가 유일하게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수사자만이 머리 주위에 더부룩한 갈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머리 주위의 털은 얼굴을 넓적하게 보이게 하여 어린이들이 그린 사자 그림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자가 더 많은 점수를 따는데 이바지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얼굴 표정은 우리 인간의 시각적 의사전달 형태로 특히 중요하다. 표정은 극소수의 포유류, 고등영장류, 말, 개, 고양이에게서만 복잡한 형태로 발전했다. 인기 순위 10위권에 든 동물들 가운데 절반이 이런 동물에 속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얼굴 표정의 변화는 기분의 변화를 나타내고 우리가 그 표정의 의미를 항상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물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귀중한 끈이 될 수 있다. 물건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동물 가운데 판다와 코끼리는 독특한 경우다. 판다는 팔목뼈가 길게 발달해서 제가 머뭇거리는 게요. 윗줄에는 판다로 써놓고 밑에는 또 팬더라 했기 때문에 그냥 판다로 읽겠습니다. 판다와 코끼리는 독특한 경우다. 판다는 팔목뼈가 길게 발달해서
그것으로 가느다란 대나무 줄기를 움켜쥐고 대나무 잎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신체 구조는 동물의 왕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다란 팔목뼈 덕분에 판다는 수직 자세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작은 물건을 잡아서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모습이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판다는 많은 점수를 얻는다. 코끼리도 역시 독특한 신체 조직인 코로 작은 물건을 잡아서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 직립 자세는 우리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동물은 당장 사람과 견주어지는 이점을 얻는다. 인기 순위에 올라있는 영장류와 곰과 판다는 모두 엉덩이를 땅에 대고 똑바로 앉아 있을 때가 많다. 때로는 똑바로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직립 자세로 비틀거리며 몇 걸음을 걸을 수도 있다. 이 모든 행동이 그들에게 귀중한 점수를 보태준다. 기린은 독특한 신체 구조 덕분에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수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개는 인간과 비슷한 사회적 행동 때문에 높은 점수를 얻지만 불행히도 개의 자세는 항상 우리를 실망시킨다. 개는 철저한 수평 자세를 취한다. 그러나 우리의 독창성은 이 점에서 패배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노력한 끝에 곧 그 문제를 해결해냈다. 개에게 앉아서 앞발을 드는 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불쌍한 동물을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충동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더욱 몰아쳤다. 우리에게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그와 비슷해지는 모양을 갖도록 개의 꼬리를 바짝 잘라내기 시작했다. 우리 얼굴은 평평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 교배를 이용하여 개의 코 부위에 있는 뼈를 줄였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품종의 개들이 비정상적으로 평평한 얼굴을 갖고 있다. 동물을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우리의 욕망은 너무 강력해서 때로는 동물의 이빨을 희생해서라도 이 욕망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순전히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동물을 동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간주한다. 그 거울이 지나치게 일그러져 있으면 우리는 거울을 구부려서라도 우리에게 편리한 모양으로 바꾸려고 애쓴다. 동물의 의인화. 지금까지 우리는 4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가 사랑하는 동물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동물에 대한 반응을 연령별로 나누어 조사해보면 일관된 경향이 나타난다. 어떤 동물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선호도가 줄어드는 반면에 어떤 동물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선호도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이 동물의 한 가지 특징, 즉 몸의 크기라는 특징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뜻밖의 발견이다. 어린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큰 동물을 좋아하고 나이가 들면 작은 동물을 좋아하게 된다. 인기 순위 10위권에 든 동물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와 기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몸집이 가장 작은 부시베이비와 개에 대한 선호를 조사해보면 어린이의 나이와 동물의 몸집이 가진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전체 평균 6%의 선호도를 기록한 코끼리는 4세 어린이에게는 15%의 지지를 얻었지만 이 선호도는 차츰 떨어져 14세에 이르면 3%만이 코끼리를 좋아한다. 기린도 10%에서 1%로 인기가 떨어진다. 반면에 부시베이비는 4세 어린이에게서는 4.5%밖에 안 되는 지지를 얻었지만 인기가 차츰 높아져 14세에 이르면 11%까지 올라간다. 개도 0.5%에서 5%로 인기가 올라간다. 사랑받는 동물들 가운데 몸집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동물에게서는 이런 경향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견한 사실을 요약하면 두 가지 원칙을 만들 수 있다. 동물의 매력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동물의 인기는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특징의 수에 정비례한다. 이고 두 번째 원칙은 어린이의 나이는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의 몸집에
반비례한다이다. 이 두 번째 원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과 비슷한 동물일수록, 즉 상징적으로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 동물일수록 인기가 높다는 점을 상기하면 나이가 어린 아이는 동물을 부모의 대용물로 간주하고 나이가 들면 동물을 어린이 대용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해석 방법이다. 동물이 막연히 인간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인간의 특정한 부류를 상기시켜야만 상징적 동일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가 중요한 보호자다. 부모는 어린이의 의식을 지배한다. 부모는 크고 우호적인 동물이다. 따라서 크고 우호적인 동물은 부모의 모습과 쉽게 겹쳐진다. 어린이가 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모와 맞서기 시작한다. 어린이는 자기가 상황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코끼리나 기린을 지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이든 어린이가 좋아하는 동물은 어린이가 지배할 수 있는 크기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린이는 묘하게 조숙한 방법으로 부모가 된다. 그리고 몸집이 작은 동물은 자기 자식의 상징이 된다. 어린이는 진짜 부모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상징적인 부모가 된다. 동물을 갖는 것이 중요해지고 애완동물을 돌보는 것은 유치한 부모 노릇으로 발전한다. 갈라고, 가로 열고 아프리카 남부에 사는 여우 원숭이와 비슷한 작은 원숭이.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고가 애완동물로 도입된 이후 부시 베이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녀가 아동기 후반에 이를 때까지 애완동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부모는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어린 아이에게 애완동물을 주는 것은 큰 잘못이다.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는 동물을 파괴적인 탐구욕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칙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예외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말이다. 말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점에서 유별나다. 어린이의 나이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면 말의 인기는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진다. 가장 인기가 높은 시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성별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면 소년보다 소녀가 3배나 더 말을 좋아한다. 다른 어떤 동물도 성별에 따라 이처럼 극심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말에 대한 반응에는 분명 유별난 점이 있고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말이 가진 특징은 사람이 올라타고 달리는 동물이라는 점이다. 인기순위 10위권에 든 동물 가운데 가장 이런 특징을 가진 동물은 말뿐이다. 말의 인기가 사춘기 초반에 절정에 다다르고 소년보다는 소녀가 훨씬 더 말을 좋아한다는 사실과 말의 특징을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말에 대한 반응은 강한 성적 요소를 포함한다고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을 타는 것과 수컷이 암컷 위에 올라타는 성행위 사이에 상징적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말이 소녀들에게 훨씬 인기가 높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말은 힘세고 근육이 잘 발달해 있으며 체격이 당당한 동물이고 따라서 남자 역할을 맡기에 더 적합하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승마는 두 다리를 활짝 벌리고 동물의 몸에 바짝 달라붙어 오랫동안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다. 소녀들이 말을 좋아하는 것은 말의 남성다움과 말을 탔을 때의 자세 및 동작이 결합된 결과인 것 같다. 괄호 열고 여기서 강조해 둘 것이 있는데 이 조사에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했을 때 말을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가 11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망아지나 말을 가져본 적이 있는 어린이는 극소수일 것이다. 말을 가져본 어린이는 승마를 하면 훨씬 더 다양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이 승마에 탐닉하게 되었다 해도 이것이 반드시 성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괄호 닫고. 이제는 사춘기가 시작된 뒤 말의 인기가 차츰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야 할 차례다. 아이들이 성적으로 발달할수록 말의 인기도 높아지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말에 대한 애정 곡선과 섹스 놀이에 대한 관심 곡선을 비교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두 곡선은 놀랄 만큼 잘 맞아떨어진다. 어린이는 남이 보는 곳에서도 태연히 섹스놀이를 즐기지만 성에 눈을 뜬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감을 감추고 독특한 은밀함으로 그것을 감싸기 시작한다. 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은밀함에 대한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공공연한 섹스놀이도 줄어들고 말에 대한 호감도도 줄어드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원숭이의 매력이 줄어드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원숭이들은 대부분 분홍색을 띤 커다란 성적 돌기를 포함하여 유난히 튀어나온 생식기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비록 사람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을지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비록 사람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린이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어린이에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든 뒤에는 눈에 잘 띄는 원숭이의 생식기를 보면 당황하게 되고 그 결과 원숭이의 인기는 떨어진다. 이것은 어린이가 동물을 사랑하는 경우의 상황이다. 어른의 경우는 그 반응은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지만 동물을 사람에 빗대어 생각하는 기본적인 의인화는 여전히 계속된다. 진지한 박물학자와 동물학자들은 이 사실을 개탄하지만 다른 동물에 대한 상징적 반응이 그 동물의 진정한 본질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기만 한다면 동물의 의인화는 거의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중요한 배출구를 마련해준다. 지금까지와는 반대되는 경우, 즉 동물 혐오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비판에 대하여 대답해 두어야겠다. 앞에서 논의된 결과들은 순전히 문화적 의미만 갖고 있을 뿐 우리 인류 전체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동물들의 정확한 정체에 관해서는 이 주장이 옳다. 판다를 좋아하려면 판다의 생활 양식을 알 필요가 있다. 사람이 판다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이 판다에 대한 애정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좋아하는 동물로 판다를 선택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보다 깊고 보다 생물학적인 과정을 반영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똑같은 조사를 되풀이하면 인기 순위가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역시 동물을 인간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 좋아하는 동물이 선택될 것이다. 동물의 매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도 그대로 작용할 것이다. 뱀과 거미가 싫은 이유. 이제 혐오하는 동물로 넘어가면 조사에서 얻은 숫자를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어린이가 가장 싫어하는 동물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 뱀 27%, 2위 거미 9.5%, 3위 악어 4.5%, 4위 사자 4.5%, 5위 쥐 4%, 6위 스컹크 3%, 쥐 고릴라 3%, 8위 코뿔소 3%, 9위 하마 2.5%, 10위 호랑이 2.5%. 이 동물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위험한 동물이라는 점이다. 악어와 사자와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육식동물이다. 고릴라와 코뿔소와 하마는 화가 나면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스컹크는 독가스를 이용하여 화학전을 벌인다. 쥐는 질병을 퍼뜨리는 해충이다. 사람은 독사와 독거미에게 물리면 죽는다. 이런 동물들은 또한 사랑받는 동물과는 달리 사람과 비슷한 특징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자와 고릴라는 예외다. 인기순위 10위권에 든 동물 가운데 싫어하는 동물 목록에도 오른 동물은 사자뿐이다. 사자에 대한 반응이 이처럼 양극으로 나뉜 것은 사자가 사람과 비슷한 매력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난폭한 약탈행위도 보이기 때문이다. 고릴라는 사람과 비슷한 특징을 많이 갖고 있지만 불행히도 얼굴 구조 때문에 항상 공격적이고 무서워 보인다. 이것은 뼈의 구조가 낳은 우연한 결과일 뿐이고 고릴라의 진정한 성격 괄호 열고 고릴라는 사실 상당히 온순한 편이다 괄호 닫고 와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험상궂은 표정에다 억센 체력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고릴라는 당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폭력의 상징이 되어버린다. 싫어하는 동물의 목록을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뱀과 거미를 싫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위험한 독사와 위험한 독거미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동물을 싫어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뱀은 미끈미끈하고 더럽기 때문에 싫고 거미는 털투성이에다 슬금슬금 기어다니기 때문에 싫다는 대답이 압도적이다. 이것은 분명 뱀과 거미가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동물을 피하려는 강력한 선천적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뱀은 옛날부터 남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것은 독을 가진 남근이기 때문에 꺼림칙한 성행위를 상징하게 되었고 이것은 뱀이 인기가 없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다. 4세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뱀을 싫어하는 정도를 조사해보면 사춘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어린이들에게서 뱀의 인기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세 어린이의 경우에도 뱀을 싫어하는 비율이 높고 약 30%. 그 후 약간 올라가 6세 때 절정에 다다른다. 그때부터는 싫어하는 비율이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14세에 이르면 20% 이하로 뚝 떨어진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지만 모든 연령에서 소녀의 반응이 소년의 반응보다 약간 더 강하다. 사춘기는 뱀에 대한 반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이 증거를 놓고 볼 때 뱀을 단순히 강력한 성적 상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뱀 같은 형태를 가진 동물에 대해 타고난 혐오감을 느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뱀에게 강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미움과 사랑을 받는 다른 동물들과도 비교해 볼 때 뱀을 싫어하는 비율이 유난히 높은 까닭도 설명해 준다. 이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와 고릴라, 오랑우탄에게도 적용된다. 이 동물들도 역시 뱀을 무서워하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반응이 일찍부터 나타난다. 갓난 유인원은 뱀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태어난 지 두어 달이 지나 어미의 안전한 품에서 잠깐씩 떨어져 모험을 하기 시작할 무렵이 되면 뱀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발달한다. 그들에게는 분명 이 혐오감이 생존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에게도 큰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뱀에 대한 혐오감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인 문화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기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비정상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자란 침팬지 새끼는 뱀을 처음 보았을 때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런 실험은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일부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이 된 침팬지가 너무 어렸다. 몇 년 뒤에 다시 실험을 해보았다면 공포 반응이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고립된 환경의 영향이 너무 심각해서 문제의 새끼가 사실상 정신적 불구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실험은 선천적 반응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선천적 반응은 캡슐에 쌓여 있는 것처럼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다. 선천적 반응은 오히려 선천적 감수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침팬지 새끼나 인간의 어린이가 뱀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려면 어릴 때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대상과 부닥쳐 그것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에 뱀과 부닥치면 다른 자극들보다 뱀에 대해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것은 선천적 요소가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뱀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대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강력하고 이런 불균형은 선천적 요인이다. 정상적인 침팬지 새끼가 뱀을 만났을 때 보이는 공포와 우리 인간이
뱀에게 보이는 격렬한 증오심은 다른 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거미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은 약간 다른 과정을 밟는다. 여기서도 성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다. 소년의 경우에는 4세부터 14세까지 뱀에 대한 혐오감이 차츰 높아지지만 그 변화는 극히 미미하다. 소녀도 사춘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소년과 같은 정도의 혐오감을 보이지만 그때부터 극적으로 높아져 14세에 이르면 두 소년의 2배가, 다시 읽겠습니다. 소녀도 사춘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소년과 같은 정도의 혐오감을 보이지만 그때부터 극적으로 높아져 14세에 이르면 소년의 2배가 된다. 이것은 중요한 상징적 요소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독거미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똑같이 위험하다. 이 동물에 대한 남녀의 반응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선천적 반응이라고 가정하면 여자가 사춘기에 다다랐을 때 거미에 대한 혐오감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는 소녀들 대다수가 거미를 징그러운 털투성이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사춘기는 소년과 소녀의 몸에 털이 돋아나기 시작한 단계다. 어린이는 채모를 남자의 상징으로 생각할 게 틀림없다. 따라서 소년은 몸에 털이 나기 시작한 소년보다 훨씬 당황할 테고 이 털인 가지 의미는 소녀를 무의식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거미의 긴 다리는 파리 같은 작은 동물의 다리보다 훨씬 털 복숭이로 보이고 더욱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미야말로 이 역할을 맡기에는 이상적인 상징물이다. 이상이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만나거나 생각할 때 느끼는 애정과 증오심이다. 사랑과 미움은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맺고 있는 경제적, 과학적, 심미적 이해관계와 결합함으로써 유난히 복잡한 또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드는 데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관계는 이것뿐이다. 이 점을 요약하면 다른 동물들에 대한 반응에는 7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물에 대한 7단계 반응. 첫 번째 단계는 유아기다.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해 있는 유아기에는 몸집이 큰 동물을 부모의 상징으로 생각하여 강한 반응을 나타낸다. 두 번째 단계는 유아 부모기다. 부모와 맞서기 시작하는 이 무렵에는 자기 자식의 대용물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동물에게 강렬한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애완동물을 기르고 보살피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객관적 미성년기다. 이때는 과학적 탐구욕과 심미적 탐구욕이 상징적 탐구욕을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벌레를 사냥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나비를 채집하고 어항에 물고기를 기르는 행동 양식을 보인다. 네 번째 단계는 청년기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동물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다. 다른 동물은 순전히 상업적이거나 경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어른 부모기다. 이 시기에는 상징적 동물이 다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아니라 자녀들의 애완동물로서 들어오게 된다. 여섯 번째 단계는 후기 부모기다. 이 시기에 이르러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들이 떠나버린 자리에 대신 들어온 동물에게 다시금 관심을 쏟을 수 있다. 물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일찍부터 그 빈자리에 동물을 들여놓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단계인 노년기에 다다르면 동물 보호와 보존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는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동물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그 동물의 수가 적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그 동물이 매력적인지 밉살스러운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령 코뿔소와 고릴라는 어린이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동물이지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관심의 초점이 된다. 그런 동물은 구조되어야 한다. 여기에 상징적 동일시가 작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사라져갈 운명이기 때문에 희귀동물을 자신의 임박한 운명의 상징으로 이용한다.
희귀동물을 멸종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는 그의 감정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반영한다. 최근에는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젊은 세대까지 확산되었는데 이것은 분명 강력한 핵무기가 개발된 결과다. 핵무기의 엄청난 잠재적 파괴력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순식간에 전멸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에 놓인 우리는 이제 희귀성의 상징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존에 실패한 동물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데에는 정당한 과학적, 심리적 이유가 있다. 우리가 동물 세계의 풍부한 다양성을 계속 누리고 야생동물을 과학적, 심리적 탐구 대상으로 계속 이용하려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 그들이 사라지게 내버려두면 우리의 환경은 단조로워지고 삭막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한 자료를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다. 동물 보호 문제가 논의될 때는 경제적 요인도 이따금 언급된다.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와 도사를 체계적으로 잘만 하면 단백질 결핍으로 고생하는 세계 일부 지역의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다. 인구가 지금처럼 놀라운 속도로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 우리와 야생동물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야생동물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또는 심미적으로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경제적으로는 야생동물에게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바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밀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다른 동물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동물이야말로 귀중한 식량 자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면 불행히도 이 주장은 맥없이 허물어진다. 식물성 음식을 동물의 살로 바꾸어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식물성 음식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더욱 효율적이다. 인간의 거주 공간에 대한 요구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에는 훨씬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 식물성 음식으로 식료품을 통일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다른 행성에 대규모 식민지를 건설하여 부담을 분산하거나 인구 증가를 어떤 식으로든 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지구상에서 다른 모든 생명체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내 말이 잠꼬대처럼 들린다면 과학적으로 제시된 숫자를 생각해보라. 17세기 말에 털없는 원숭이의 세계 인구는 고작 5억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제는 40억으로 늘었다. 세계 인구는 24시간마다 15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다른 행성으로 인간을 이주시키려고 애쓰는 당국자는 이 숫자에 미리 겁을 먹을 것이다. 인간이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난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250년 뒤에는 자그마치 4천억의 털없는 원숭이가 지구 표면에서 우글거릴 것이다. 전체 육지 면적을 4천억으로 나누면 1평방킬로미터의 땅에 무려 2,700명의 털없는 원숭이가 복잡거리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오늘날 대도시에서 경험하고 있는 인구 과밀 상태가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확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모든 야생동물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뻔하다.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도 그에 못지않게 암울하다. 제가 조금 덧붙이면요. 지금 인구는 70억 정도 되는데요. 이분이 그 책을 썼을 때가 60년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그 식량 문제에 관련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본성과 한계를 인정하자. 이런 악몽을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 악몽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줄곧 강조했듯이 우리는 위대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웅대한 사상과 오만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동물의 기본적 행동 법칙에 모두 순응하는 보잘것없는 동물이다. 따라서 인구가 위에서 말한 수준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을 지배하는 행동 법칙을 너무 많이 깨뜨림으로써 지배적인 동물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고 우리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으며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 통제를 초월해 있다는 기묘한 자기만족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흥미로운 동물들이 과거에 수없이 멸종했듯이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조만간 우리는 사라질 테고 다른 동물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우리는 자신을 생물학적 표본으로 철저히 인식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내가 인간이라는 명칭 대신 털없는 원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를 일부러 모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명칭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우리 생활의 껍데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강요한다. 어쩌면 내가 열성이 지나쳐서 내 입장을 너무 과장되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인간을 높이 찬양할 수도 있었고 눈부신 업적을 묘사할 수도 있었다. 그것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나는 불가피하게 일방적인 그림만 제시했다. 우리는 정말 비범한 동물이다.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찬사는 너무나 자주 되풀이되었다. 동전을 던졌을 때 항상 앞면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동전을 뒤집어 뒷면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너무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천한 기원을 생각하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리라고는 애당초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은 일확천금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벼락부자들에게 들이 대개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내력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게다가 우리는 그 내력이 언제 폭로될지 몰라 끊임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지성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충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대단한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속히 높아지는 우리의 지위에 걸맞게 우리의 생활 방식을 개조할 수 있다고. 지금 비록 인구 과잉과 스트레스, 사생활의 침해, 행동의 독립성 상실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때가 오면 이 같은 문제점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꿈으로써 왕개미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공격성과 텃세권을 지키려는 감정, 성적 충동과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닭장 속의 닭 같은 원숭이가 되어야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지성은 모든 생물학적 충동을 지배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주장처럼 시시한 것은 없다. 우리의 동물적 본성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유연하다. 행동 양식에서는 뛰어난 기회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회주의가 취할 수 있는 형식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의 생물학적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제약의 성격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그 제약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순응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된다. 이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천진난만한 구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 말은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의 기회주의적 발전을 우리의 생물학적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우리는 양이 아니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진화론적 유산을 부인하지 않고도 극적으로 흥미진진하게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억눌린 생물학적 충동이 쌓여서 결국 둑이 터지고 그동안 갈고 다듬어온 우리의 존재 전체가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네, 본문의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옴기니의 덧붙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영국의 저명한 동물 행태학자 데즈먼드 모리스에 져서 털없는 원숭이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털없는 원숭이란 곧 우리 인류를 가리킨다. 바꿔 말하면 인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193개 종의 원숭이 및 유인원 가운데 유일하게 몸에 털가죽을 걸치지 않은 별종 원숭이다. 바로 여기에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저자는 인류를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아니라 동물학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인류를 하나의 동물로 보았을 때 우리 인류는 참으로 한심한 존재이면서 더없이 경이로운 생명체다. 몸에 어떠한 자기 방어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이 털없는 원숭이는 물 한 방울 또는 바람 한 줄기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허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는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주의 지배마저 꿈꾸기에 이르렀다. 이런 인류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분석이 있어 왔다. 예컨대 인류학자, 고생물학자, 심리분석학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물론이고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색도 결국은 인류의 존재 의의를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인류의 갖가지 성향들을 동물의 행동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거기서 인류의 특질을 변별해 내려는 노력은 드물다. 이 책의 저자도 걱정하고 있듯이 인류를 하나의 동물로 여기는 관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성모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겠기 때문이다. 다 알고 있다시피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것은 고작 100여 년 전의 일이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반론이 거센 형평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착상과 분석과 묘사는 참으로 독특하고 흥미롭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 넘기는 형상이며 행위들은 그의 관찰과 분석을 거치면서 새로운 의미와 문법을 얻는다. 이를테면 오늘날 남성들의 흥분을 자아내는 여성의 젖가슴은 단순한 젖먹이 기관이 아니라 수컷이 암컷을 뒤에서 공격하던 시절의 유혹기관이었던 엉덩이가 자기 모방을 거쳐 그렇게 변형된 것이다. 선홍색의 입술과 우뚝 솟은 코는 남녀 성기의 2차적 상징이며 낯선 자리에 가 앉게 된 사람이 깃볼을 만지작거리거나 코를 후비는 동작은 먼 옛날 조상 원숭이들이 적과 만났을 때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거나 위장하기 위해 내보이던 허튼 수작들이 전해 내려온 유산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류가 동물로 전락하는 낭패감을 느끼게 될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다. 오히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존경과 감탄으로써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두 발로 서고 마침내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일어서는 것을 목격할 때 느끼는 경이와도 비슷하다. 인류가 진화해온 역사는 그처럼 감동적이다. 우리 자신은 지금 여기에 이토록 안락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조상 원숭이들은 얼마나 힘겨운 고난과 눈물겨운 노력을 거치면서 그들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일까. 그러기에 이 책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로 읽히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1928년 영국 남부의 월트셔에서 태어나 버밍엄 대학에서 동물학을 공부한 뒤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9년부터 1967년까지 런던 동물원의 포유류 관장을 지냈으며 같은 기간에 영국 BBC 텔레비전의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진행을 맡아 인기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킨 한편 동물 보호와 동물의 행동 연구에도 힘써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그 뒤로 그는 저술 활동에 전념하여 20여 권의 저서를 펴냈는데 그의 저서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그의 명성을 떨치게 했다. 특히 1967년에 출판한 털없는 원숭이는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1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그 밖에 중요한 저서로는 예술의 생물학, 인간동물원, 친밀한 행동, 인간 관찰, 신체 관찰 등이 있다. 그는 또한 뛰어난 초현실주의 화가로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은밀한 초현실주의자 같은 책을 쓰기도 했다. 내가 이 책을 처음 번역한 것은 1991년이었다. 독자들의 열띤 성원이 뒤따랐고 이를 계기로
데즈먼드 모리스의 다른 책들도 여럿 소개되었다. 그 후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이 책의 국내 출판권을 확보한 문예춘추사에서 번역 원고를 재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그러나 번역이란 언제든 완벽할 수 없고 작업이 끝난 뒤에도 왠지 꺼림직한 기분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게 마련이다. 그때 번역한 책을 이번 기회에 원소와 대조하면서 다시 읽어보니 잘못 해석했거나 어설프게 번역한 곳이 적지 않았다. 그런 대목을 뒤늦게나마 고치고 다듬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찜찜했던 내 마음도 한결 가볍다. 2006년 2월 김석희.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털없는 원숭이 책을 완전하게 읽었는데요. 제가 조금 죄송한 부분이 이 책의 그 2006년 판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50주년 기념 버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새 책으로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읽으셔도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선택한 황 작가의 책 읽기 털없는 원숭이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 책을 함께 읽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